네, 안녕하세요. 천문학자 과학책방 갈다 이명현입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뭐 국립극단에서 그 몇 번의 기회에서 이렇게 뵙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 이게 과학기술과 예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두 분 선생님께서 아마 조금 더 실질적이고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과학과 기술의 뭐 현재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응용을 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약간 그보다 조금 더 뭐 기본적인 이야기, 과학 소양과 과학적 소양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파워포인트 몇 장 안 되는데요. 일단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침 이런 책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 궁극의 질문들이라는 책인데요. 그리고 이제 부제가 현대과학의 최전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이언스 북스 출판사와 기획을 하고 한 20명 정도의 현장 과학자들, 또 과학 저술가들 이런 분들을 이제 모아서 연재를 하고 책으로 낸 겁니다. 이 책을 제가 갖고 나온 이유가요. 지금 이제 과학계 현재 시점에서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막연하고 굉장히 커다란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15분, 10분 동안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일 수도 있겠고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현대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과학과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과학 사이에 어떤 괴리 간격이라 그럴까요? 간극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목이 지금 궁극의 질문들, 그다음에 부제가 현대과학의 최전선인데요. 아마 이런 생각들 해보실 겁니다. 그 아주 근원적인 질문들, 뭐 그런 걸 궁극의 질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또 생명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뭐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의 사고 방식들이 있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뭐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완성된 형태의 작품을 나타난 것들이 종교에서의 말하는 어떤 경전 또는 신화, 설화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주로 근원적인 질문들은 기원에 대한 것이죠.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당대에 어떤 시대에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사고하는 어떤 방식, 뭐 도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철학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담당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이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음, 차례차례 나아가는 데 쓰이는 가장 그럴듯한 도구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질문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기원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이런 기원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뭐 제가 예술 얘기까지 연결은 이제 맨 끝에 사전 질문 주신 분들 얘기를 하면서 조금 연결시켜 볼 텐데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기원되었는가 하는 걸 나아가는 건데요.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이 삶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또 우리들에게 어떤 표상으로 다가오는가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또 한편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이 과학에서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들과
예술에서 던지는 질문들이 잘 조화롭게 맞아 떨어지고 기술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 융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궁극의 질문이고요. 근데 한편 현대과학의 최전선이라고 하는 그 부제를 달았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달았느냐면 요 얘기를 좀 하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고 소모되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흔히들 과학은 또는 테크놀로지는 가장 궁극적인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질문들과 그 궁극적인 질문들을 얻기 위해서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매달려 있고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질문들은 일단 굉장히 큰 질문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큰 질문들에 대해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테크놀로지, 어떤 수단들 그런 것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이 궁극적인 질문들, 근원적인 질문을 굉장히 짧게 쪼개야 합니다. 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던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 근원적인 질문들, 우주란 무엇인가, 뭐 우주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는 언제 탄생했는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주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또 더 쪼개야 되겠죠. 우주의 미래를 알려고 하면 어떤 것을 측정해야만 할 것인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측정값을 측정해서 이 이론과 저 이론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민감도를 가지고 있고 한 관측 도구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 관측 도구를 만들기 위한 테크놀로지 있는가, 우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서 그 관측을 하는 기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쪼갭니다. 쪼개게 되면 그 쪼갠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대과학의 최전선은 쪼개진 질문들, 굉장히 잘게 쪼개진 질문들. 이렇게 200, 예를 들어서 12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구경의 크기를 갖고 센시티비티가 이 정도 되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냉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신기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전력을 합니다. 그게 현대 과학과 기술의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쪼개놓는 질문들에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극의 질문과 근원적인 질문들은 이게 사실상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우주란 무엇인가 이런 굉장히 철학적으로 멋있지만 답을 할 수가 없어서 답을 하기 위한 질문을 쪼개했을 때는 이 쪼개진 것들이 굉장히 파편화되고 쪼개져서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그 파편화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의 머릿속에는 궁극의 질문은 이미 없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가라고 부르는 분들이 그렇게 쪼개져 있는 것들을 다 엮어서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질문, 근원적인 질문과 현대과학의 최전선 사이에서 약간의 괴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학자들의 관심사와 일반인들의 관심사가 좀 괴리가 있습니다. 간극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과학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난제들을 풀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더 큰 시나리오를 엮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일반인들의 관심은 그야말로 근원적인 궁극적인 질문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이에 좀 간극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반인들의 관심사와 과학자들의 관심사를 좀 엮어서 이렇게 녹여서 그 현대과학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펼쳐보는 식으로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장 과학자들 또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저술가들이 이제 그 답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목차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 목차를 보시면 이게 지금 현대과학이 어느 위치에 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목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1부가 우주의 끝, 2부가 생명의 시작과 끝, 3부가 우리 행성의 끝, 4부가 과학의 끝입니다. 제가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말을 하면서 기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현대과학을 그러니까 맵을 그리자면 현대과학은 기원의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왜 생겼을까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투자하는 모든 것들은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하는 프로젝트의 총체적인 이름이 오리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프로젝트죠. 그리고 그 오리진 기원에서 알고 싶은 것을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주의 기원, 하나는 생명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을 찾아가겠다. 이건 궁극적인 질문이죠. 아주 기원에 대한 고전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인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쪼갠 세부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부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고요. 2부가 생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주에 대한 질문은 더 쪼개서 이제 세부하게 알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물질의 최소 단위를 찾는 모험의 끝은 어디인가? 현대 표준 입자 물리,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쪼갰을 때 그 궁극적인 기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 좀 파편화된 것들 좀 보시겠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두 번째 정보혁명은 오는가? 궁극의 물리 이론이 있는가? 우주의 끝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좀 쪼개진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테마들이다. 이런 것들이고요. 생명의 기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하는데 현대 과학에서 생명의 기원은 지구 생명체뿐 아니라 우주 생명체까지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과 우주 생명의 그 기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짤막한 쪼개진 질문들을 보시면 어디서부터가 물질이고 어디서부터가 생명일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화 이론은 지금의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는 있는가? 그 다음에 지적 생명체들이 외계에도 존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궁극적으로는 노화에 대한 것, 죽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이 가장 큰 틀에서의 현대과학의 이슈고요.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달라붙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큰 질문 안에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세부적인 질문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현대과학의 그 지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우주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특별히 3부에서 보면 우리 행성의 끝, 그러니까 우리 행성이라는 건 지구잖아요. 근데 그때 예전에는 지구 따로 뭐 태양계는 행성 따로 있는데 행성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행성으로서의 지구를 이야기하면서 그 우주의 일원인 거죠. 우리가 태양계 일원으로서의 자리매김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은 지구라고 하는 또 행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할 때 지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지금 우리에게 막닥뜨려져 있는 현안 문제가 지금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지진 이런 것도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그다음에 소행성 같은 것들이 외부에서의 충격에 의한 지구의 어떤 멸망 시나리오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그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이 가장 큰 그 핵심이라면 그것들로부터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현재 현대과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끝이라 그랬는데 이 현대 그 과학이 아까 제가 그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도구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발견한 것들 또는 발명한 것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장 효율이 높은 그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과학은 과학 자체로서 그 자체에 고립된 어떤 순수한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그 삶 속에 내려와야 되고 인간의 문제를 다뤄야 되고 행성 지구를 다뤄야 되는 문제죠. 그런 것에서 생겨나게 되는 현대적인 새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 굉장히 오래된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질문이라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중세 때는 던지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현대 과학에서는 던질 수가 있죠. 그 파편적으로 얻은 그 지식을 가지고 던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통섭이라는 단어들, 그러니까 뭐 흔히 인문학과 뭐 과학의 통섭, 또 예술과 과학의 통섭, 융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제 과학을 통해서 사회의 현상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 같은 것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하고요. 정치적인 그런 것들도 뭐 침팬지 폴리틱스 이렇게 해서 그 진화 생물학 쪽에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영장류어들과의 어떤 관계 맺음과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의 권력 구조가 생기는가, 정치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도 인간 자체의 어떤 사회학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생물학적인 관점 넓혀서 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통계 물리학이 여기 이제 16 그 챕터에 통계 물리학이 사회 물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로 태동을 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그 각각 개개인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어떻게 집단이 형성되었을 때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과학계에서는 종교를 진화 심리학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종교의 기원 같은 것들은 진화 심리학에서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굉장히 공포에 휩쓸리고 모르는 것에 대처할 때 가상의 것을 만들고 거기에 복종하는 식의 이런 것들이 종교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비밀, 진리를 이제 이미 다 우리가 알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은 종교 같은 호황한 것을 믿는가? 종교 같은 그런 어떤 가상의 것을 우리가 발명해서 믿는가 해서 그 과학 쪽에서의 종교에 대한 어떤 관심사는 그런 거죠. 영어로 말하면 belief in God. 그래서 왜 사람들은 그 신이라고 하는 그런 호황한 존재를 믿는가? 그런 믿음의 엔진에 대한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을 접근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대처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과학이 지금 과학의 최전선에 나와 있으니까 구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일을 대체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발생된 새로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뭐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들이 지금 현대 과학의 어떤 그 로드맵과 그 어떤 지평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12월 24일이나 25일 발사 예정인 JWST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띄우는 그 우주 망원경입니다. 이게 직경이 6.4m 정도 되고요. 현재 활약하고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2m짜리 망원경인데 그것을 대체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쪼개면서 어떤 기기들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들에 대한 파편적인 해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새로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요. 기기를. 그것에 현재 시점에서 그 이제 며칠 후에 발사가 될 것이 지금 보시면 JWST인데 이게 발사가 되면 그동안 우리가 던진 새로운 질문들이 또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질문들을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한 번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그리고 궁극적인 질문은 큰 질문 그대로 있으되 쪼개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현대과학의 지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과 기술은 같이 포개져 나가는데 이것은 거대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와서는 뭐 이런 추세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실 필요가 있는데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기 이제 링크도 좀 해놨는데 MIT 테크놀로지 리뷰 이렇게 쳐보시면 나오는데 매년 10가지 그 해에 어떤 그 새로운 그 길을 열어 제친 그런 테크놀로지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테크놀로지는 소 테크놀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 쭉 있는 게 10가지인데요. 뭐 올해 mRNA 그 백신 있죠. GPT-3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상의 언어를 사용해서 소설도 쓰고 지금 영화 대본도 다 쓰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죠. 그다음에 데이터 트러스트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공유하게 되니까 해킹 같은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다음에 배터리 문제 이런 거 뭐 전기 자동차부터 굉장히 지금 그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혁신을 이룬 것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삶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디지털 컨텐츠 그다음에 하이퍼 이 뭐 애큐레이트 포지션 이런 것들은 GPS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개선되는 것들, 그다음에 리모트로 모든 것들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자체도 한 가지 태스크가 아니라 멀티태스크를 해서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틱톡이라고 하는 거 뭐 많이들 쓰시나요? 거기서 그 어떤 그 리커멘데이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뭐 페이스북에도 보면 우리에게 뭘 권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 수소 하이드로젠은 뭐 어쨌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러한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삶의 현장과 어우러지는 그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그냥 하면 훑었고요. 한 2, 3분 동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것들이 과학의 지금 현 주소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과학 소양과 과학적 소양을 말씀드렸는데 동시대의 어떤 호흡을 하고 동시대의 문제점을 이렇게 예술적인 포착이든 인문학적인 포착이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과학 소양과 과학적 소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궁극적인 질문이나 이런 아주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과학이 던지고 질문을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과학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태도, 과학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과학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 지식입니다. 앞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교양과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 사전 질문 주셨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질문 답변 시간에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술의 과학기술이 왜 필요한가? 동시대성을 호흡하자. 예술이라는 것이 동시에 삶의 문제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 소양과 과학적 소양이 꼭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원론적으로 드리겠고요. 여기도 이제 공연 예술가들이 아는데 이런 어떤 말단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 그런 과학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운영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겠죠. 기술이라고 하는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미술 작품은 예술이라고 생각은 과학자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성을 살릴 수 있는 미디어의 활용인데 이 미디어의 활용을 나타나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 자체로만 보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것들이 지금 동시대에 어떤 질문을 과학에 던지고 있는가,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것에 걸맞는 테크놀로지를 예술의 연극을 기반으로 중심에 두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런 걸 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예술에 득이 되게 하려면 똑같은 이야기 반복인데요. 일단 예술을 하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이 과학과 기술을 도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예술과 삶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 그런 것이 깊어진 예술적인 표현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광석입니다. 주화면으로는 정상인데, 보여주는 화면 아래를 보고 있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이제 예술사 안에서 기술이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예술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기술문화 연구자로서 이제, 예술을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적인 시각에서 조금 더 기술에 대해서 나름 보고 싶은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술을 본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이미지 내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보여지는 것이 대부분 다 시각화된 이미지로 많이 형상화되고 있죠. 퍼포먼스 자체도 이제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어쨌거나 감각을 통해서, 시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역사 이래 대부분 이제 시각에 소구하는 지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청각이나 다른 촉각이나 이런 지점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각적 이미지가 상당히 우위에 있었고, 그것을 점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까지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배 전략 혹은 점유 전략,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소비 문화 같은 경우는 스펙타클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펙타클한 이미지로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에 중점을 두면서 거기에 이미지를 통해서 더 씌우는 그런 방식들 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뺏어오는 방식들이겠죠. 그렇게 작동할 때는 이제 그 또한 저는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펙타클 얘기할 때는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온 내용들은 꽤 시간이 걸리는 내용들이라서 마음이 벌써 조급한데, 네, 그 소비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생산력 기술이 있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죠. 이제 그런 지점에서 보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인간 종만이 행할 수 있는 특이한 성질이 이제 창제작 능력이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제작 능력이 가장 뛰어난 현실태일 텐데, 그 기술 문명을 이루는 한 축이 이제 생산력이었고, 거기에도 이제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 그 기술 생산력으로 만들어낸 제품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팔려면 이제 스펙터클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 지점에서 또 기술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테크네라는 개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예술은 원래부터 한 몸이었던 거죠. 그게 분리가 되면서 과학기술의 영역은 일종의 과학자와 장인의 영역,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인의 영역으로 분리가 됐고, 예술은 창조작자에 의해서 직업화된 그런 현실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물감의 튜브도 기술에 있어서의 혁혁한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감을 튜브에 담을 수가 있고 그것의 이동성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지점에서 예술은 애초부터 과학기술과 뗄래야 뗄 수가, 직업적으로는 떨어졌다라고 좀 전에 테크네 개념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매체 표현 수단으로서는 남아 있었던 거죠. 원근법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뉴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과학기술이 좀 더 우리 눈에 더 가까이 현현하고, 그 지점들이 이제 조금 더 돋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이제 과학기술과 예술이 부각되는 이유는 사실은 기술이라는 것이 조금 더 우리의 전면화되는, 예전에는 이제 산업화된 그런 공장 안이나 이런 데서 작동하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만 작동했었던 것들이 사회로 전면화되면서 과학기술이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술 또한 과학기술을 다시 바라다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인 거죠. 이제 그 지점에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이라는 정세 요인도 있고요. 그 지점에서 이제 과학기술과 예술이라는 오늘과 같은 이런 화두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런 과학기술과 예술이 접붙는 방식이 시기적으로 보면 좀 큰 기술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 60년대, 아까 이제 두서없이 그 스펙타클 소비사회의 이미지를 말씀드렸는데, 60년대를 이미지 내전에 가장 첨예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첫 단계라고 저거는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의 등장,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국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국면 안에서 예술의 쟁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주류화된 패턴과 함께 사실은 거기에 또 다른 목소리들을, 대항적인 목소리들을, 담론들을 내려고 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전이라는 의미는 주류화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스펙타클이 됐던 뭐가 됐던 기술과 예술을 통해서 주류화된 메시지들을 전달하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 대안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일반 대중들의 그런 창제적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격전이 저는 한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 이후서부터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이머도 안 눌러놨네요. 이게 저 앞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술미학적 실천, 기술과 예술이 합쳐져서 어떤 현실에 개입하는, 현실의 어떤 특정의 화두와 띠이 있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 거기에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이제 기술미학적 실천이라고 보고 있고,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싶어요.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해서 창제작 주체들이 창제작 주체는 직업적인 주체일 수도 있고 일반 주체일 수도 있죠. 현실 참여와 개입의 사회미학적 태도이자 표현이자
수행적인 실천으로서 이제 기술미학적 실천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흐름들이, 큰 맥락들이 한 4개 정도가 형성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아직 잠재태로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계기성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과학기술과 예술이 접붙이기 방식들이 지금의 이제 보면 대체로 공연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아니면 그 화이트 큐브 안에서의 전시에서 보시면 상호작용성이나 뭐 참여나 놀이 이런 걸로 관객들한테 소구하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고 현장 속에서 과학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첨예한 실천의 그런 역사 속에서 어떤 뭐 상호 대립적인 어떤 지형들을 그리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앞서 모두의 제가 첫 번째 얘기를 드렸어요. 1차 이미지 내전이 이제 전유의 시대, 전용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유나 전용이란 말은 비슷한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맥락이 있긴 있는데, 그냥 거칠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왼쪽 그 사진 이미지는 이제 상황주의자들의 이미지고요. 아래에 말풍선이 달려있는데, 원래 말풍선은 전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에 약화된 그런 팝 소비 문화의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들을 훔쳐와서 자기의 메시지를 얻는 방식, 이게 전유죠.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화된 그런 약호나 그런 기호들을 자기가 특정하게 정치적 메시지가 됐건 사회적 메시지가 됐건 그걸 비틀고 싶건 삐뚤어지고 싶건 간에 그 이미지, 원래 있던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이제 쓰는 방식, 그게 이제 전유나 전형의 방식들인데, 대체적으로 70년대 그 상황주의자들이 나왔던 이유는 그런 그 소비 자본주의, 우리가 그 SNL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안에 뭐 LGBTQ나 급진적인 정치적 메시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실은 그런 상품 문화의 질서 속에서는 어지간한 정치적인 메시지들은 그 안에서 다 담아내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상황주의자들은 사실은 그런 자본주의 약호들을 가지고 어떻게 비틀어보고 해서 자본주의의 그런 소비 질서, 대량 생산되는 그런 그 상품들을 과잉 스펙타클하는 그런 허구의 현실을 비틀어볼까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근데 실패했던 것이 SNL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소비하고 그냥 급진적 메시지들을 소비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나면 이제 카타르시스적으로 배설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치적 메시지, 이 말풍선 달린 메시지만큼이나 별로 유효한 그런 사회적 효과들을 갖지 못했던 거죠. 오른쪽 이미지들 마찬가지입니다. 뱅신이 론 잉글리시라는 파파겐다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 그 아래에 코카콜라의 가장 상품화된 소비화된 메시지, 중독성이 있는 그런 코카콜라의 기호와 함께 베트남전에서 살해당하는,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살해당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포 사진을 합쳐놓은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만개하던 시제가 1차 이미지 내전의 시기였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과잉화된 그런 그 상품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상품을 소비하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헛된 욕망들을 꿈꾸게 하는,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메시지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조롱하는 방식들의 움직임들이 8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 관계상 깊이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 2차 이미지 내전은 아마도 이제 포스트 미디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미디어라는 것은 대중매체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의 시대를 얘기하고, 포스트라는 말은 이제 텔레비전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텔레비전은 아시다시피 일방향적이잖아요. 인터넷은 어쨌거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거나 평등한 상호 그런 소통의 공간, 새로운 데이터 공간이었고, 그것이 엄청난 혁명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오른쪽 위에 보면 그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그 왼쪽에 계신 분이 그 마르코스 부사령관인데, 이제트 엘렌이라고 멕시코 농민해방군의
실질적인 지도자죠. 그러니까 사령관이 없는 부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린 쪽에는 이제 농민해방군 같이 이제 말을 타고 살리나스 당시에 이제 멕시코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권 살리나스라고 미국에서 그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만들었는데 나프타 체결하면서 우리도 예전에 그런 그 한미 무역 협정 같은 걸 했었잖아요. 멕시코도 미국과 했었고 농민들이 다 망하게 생겼죠. 그 당시에 그래서 농민들이 총을 들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말을 타고 정부군에 대항해서 마치 빨치산처럼. 당신은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고와 그 냉전 체제에서의 한 축을 맡았던 그런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때였고, 이 사파티스타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어떤 평등주의적 아래로부터 풀뿌리 농민 운동으로서의 그런 면모들을 보여줬었고, 일종의 이제 전략과 전술이라는 그런 예전에는 어떤 깃발 아래 모든 사람들을 이념형으로 몰아갔었던 그런 현실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운동체로서 농민해방군이 주목을 받았죠. 특히 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그런 전투나 이런 그 정부군과의 싸움을 인터넷으로 위성 뭐라 그럽니까? 위성 전화를 가지고 그날 타전을 해서 전 세계로 그 소식들을 공유하고 결국 멕시코 정부가 그런 그 외부로부터의 압박에 의해서 이들이 타전하는 그런 소식과 저항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결국은 멕시코 정부가 승복하게 되는,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의회 활동까지도 같이 하게 돼요. 그런 국면이 인터넷이 90년대 말, 우리나라도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이 대중화됐던 시기였습니다. 가운데 머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바꿔주신 분은 이제 로빈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항과 아래에 보시면은 수레 같은 게 있잖아요. 노숙자 수레라고 해서 보디츠코라는 작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 수레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이걸로 다 생활이 되는 거죠. 저 안에 들어가서 잠도 잘 수가 있고요. 음식도 해 먹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형 노숙자 어떤 그런 이동형 혹은 독립형 노숙자 주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작가가 만들었는데, 이제 사회 그런 이런 중요한 의제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술을 통해서 현실 개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로서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국편에서 크게 몇 년 전에 단독 전시도 했었죠. 아직 살아가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디츠코를 언급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런 기술을 통해 전술 미디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략은 이제 일종의 이념형 모델이라면 전술은 전략 없는 전술, 아까 사령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인터넷과 비슷한 모델, 평등한 모델이 번성하고, 그리고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텔레비전 모델이 몰락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보디츠코의 이런 기술과 예술을 결합시켜서 사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을 받았죠.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로빈크라는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위에 상단에 이와 관련된 전술 미디어라는 개념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예술을 결합시켜서 어떻게 하면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새롭게 정초한 사람이죠. 그 선언문도 있어요. 전술 미디어의 ABC, DEF 해가지고 이제 같이 두 분이 썼는데, 여기에서 가장 전형적인 인물로서 언급된 분이 이제 아래 보디츠코, 크치토프 보디츠코라는 분이고요. 왼쪽에는 해커와 관련된 그런 어나니머스의 이미지인데, 이제 당시에 그런 포스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실제 사회에 개입하고 어떤 권위적인 정부나 기관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대표적인 정치 그룹이, 해커 그룹이 어나니머스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꼽히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위나 어떤 전략과 그런 텔레비전으로 형상화되는 그런 권력의 지점들에
과거와 다른 이념의 시대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형태 아래로부터의 기술과 예술을 접목해서 그 당시에 아주 그 경고했던 권력에 대항하려고 했던 힘이 이제 이들이었다. 이들이 어떤 하나의 징후로서 이제 보여주는 어떤 사례로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3차 이미지 내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좀 인터넷의 국면들이 질적으로 좀 많이 달라졌죠. 그 가장 큰 위험성으로서 우리가 주목했던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까 이미지의 전유, 그죠? 이미지나 이런 것들 전유해서 정치적인 어떤 특정한 메시지들을 대중들이 담아서 때미학이라고 보통 집단미학적 효과들을 냈죠. 그러니까 특정의 상업화된 이미지를 가져와서 아까 전유나 전형의 그런 1차 이미지 내전의 시기에 보여줬던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들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똑같이 혐오를 주창하는 사람들 또한 충전해서 이것들을 배워서 쓰게 되는 그걸 혐오 표현의 미러링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문제가 됐고 특히 이걸 많이 썼던 데가 이제 일베였죠. 그것으로 인해서 전유나 전형이라는 것이 과연 아직도 유효하느냐 이런 이제 논의까지도 있었던 것이 이제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단속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2009년 10년부터 썼거든요. 2009년 정확히 11월부터 아이폰이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단속사회라는 것은 엄기호 선생의 개념입니다. 단속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좋아요 누르고 화나요 슬퍼요 누르는데 사실 그거 손끝에 그런 어떤 행위 하나로 십시일반 나눠서 크라우드 펀딩도 하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 위안을 찾고 다시 이제 스마트폰에 자기 취향의 그런 공간 안으로 이렇게 다시 움츠러드는 그런 형태를 보통 단속사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타자로 몸을 이끌어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스마트 유리 스크린 안에 우리가 갇혀서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의 행위들의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그런 형태가 단속사회 모습인데 그게 예전에 없었던 현상이고 굉장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부정적인 사실은 지금의 그런 이 당시 3차 이미지 내전의 시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대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당시에 주류 자본주의 질서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그 삶의 패턴이나 문화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었고 그리고 혐오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지의 전형이라는 전략 그런 그 전술적인 행위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현실로 바뀌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소셜미디어도 사실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넓게 보면 얘기할 수 있는데 플랫폼 배달 노동 그래서 플랫폼의 질서들 알고리즘이라는 질서들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배달 노동 많이 보시면서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질서들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의 의식을 굉장히 강박을 가져오는 카톡 지옥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된 어떤 코드화된 그런 질서들이 현실에 영향을 거꾸로 미치는 그런 형태로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의 별점이나 댓글이 한 가게의 부동산의 가치를 등락을 오르내리게 하거나 어떤 사람의 노동자의 어떤 노동 수행성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일자리를 뺏기도 하고 삶을 완전히 지속 가능한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그리고 왼쪽은 깔때기를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거는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유튜브나 유튜브나 뭐 여러 다른 형태의 넷플릭스는 그렇게 강하게 작동하지 않지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극단화된 컨텐츠들을 즐기게 되고 보통 전문어로는 이제 정치적 부적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적대화되고 특정의 컨텐츠들을 끊임없이 계속 소비하면서 상대와 점점점 어떤 거리감이 형성되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나 사회적인 부분에서나 그래서 어떤 관계성이나
공통성이 훼손되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현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탈진실과 가짜뉴스 또한 마찬가지죠. 이 또한 탈진실이나 가짜뉴스라는 것은 결국은 진실을 대신하려고 하기보다는 대체로 보면 이제 진실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정의 혹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이 투입이 되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의나 진실에 대한 가치 자체를 판단을 못하게 되는, 판단을 유보하게 되는, 그래서 판단하기가 싫어지는, 판단이 겁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사실은 가짜뉴스가 원하는 바인 것이죠. 그것에 이제 적절한 퍼포먼스를 이제 유성실 작가가 좀 해줬었고, 실제 이분은 체리장이라는 이름으로 BJ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이 이제 남한에 침공하게 됐다, 뭐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한국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어떤 가짜뉴스의 양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4차, 지금까지 소셜미디어 시대로 이제 3차 이미지 내전 속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제가 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4차 이미지 내전이라고 하면 새로운 가상 아바타를 세워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가상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의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디지털 질서가 우리를 조금 더 압도하게 되는, 뭐 조금이 아니고 더 질적으로도 크게 압도하게 되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나 가상자산에 운영되는 NFT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주류화된 그런 플랫폼 질서가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질서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작가들이나 아니면 대중들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들이 있다. 일종의 디지털 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진아 감독이 만든 VR 동두천 작업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전에 이제 미군 부대에서 윤구미 씨가 살해당했었잖아요. 미군에 의해서. 직업 여성이었었는데 그 참혹한 현장을 다시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VR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VR이 어떻게 보면 문화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로서만 우리가 사유될 수도 있지만 좀 더 다른 어떤 상상력의 지평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그 당시 참혹한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역사성을 우리가 여성성의 당시의 여성성 그리고 현재 여성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적인 수단을 갖고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트잇은 많이 저는 이 포스트잇 정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트위터에서 나온 거죠. 140자가 제한적 글쓰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이나 연대를 표현하는, 이건 트위터 이후에 나온 대중의 어떤 공감이나 사회적 연대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아래 메타버스를 활용한 타투 학법화를 위한 시위 형태, 이런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가짜뉴스에 주로 가짜뉴스를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얼굴 안면인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안면인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파악하는 부분들인데, 자크 블라스라고 한국에서도 한번 전시를 했었는데요. 다른 팀들하고 같이 했었던 그룹인데, 이거는 이제 안면인식을 못하게 하는 마스크들입니다. 여기에는 LGBTQ나 여러 가지 형태의 중성화된 그런 이미지까지 집어넣어서 만든 최종 추상적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상징적 의미죠. 이걸 쓰고 어디 다니겠습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여튼 이런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현재 확장되고 있는 어떤 그런 디지털 통치 권력과 관련된 저항,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홍콩 시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과 마치 메타버스처럼 현실의 디지털 권력들이 확장되었을 때 시위자들, 민중들이 어떻게 대중들이 그에 저항하는가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전범, 중요한 역사적 선례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시위의 어떤 잠재적 그런 활성화된 힘들이 많이 누그러져 있는 상태죠. 많이 이렇게 억눌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의 이미지들, 이것도 이제 시위자 중에 한 분이 눈을 다쳤을 때 이를 같이 공감하는 방식의 이미지 표현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레이저 빔을 쏘는 것들인데 주로 권력의 CCTV나 여러 가지 그런 광학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는 시위 현장 속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시 도구였다라고 볼 수 있고, 마스크도 마찬가지죠. 안면 인식을 무력화하는 방식. 그리고 요 얼굴을 머리로 가린 것은 이제 코믹하게 이런 홍콩에서 이런 시민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웨어러블 페이스 프로젝터라고 해서 실제 자기의 얼굴에 위에 이렇게 날개 그 독수리 머리처럼 달려 있는데 이 프로젝터죠. 프로젝터가 얼굴에 쏘는 겁니다. 그 원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 그 거버너인가요? 그 홍콩에 지금 거기에 통치권자죠. 그 여성분. 그분의 얼굴을 포개서 실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뭐 두서없이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4차 이미지 내전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과 가상이 혼재되면서 기술과 예술이 같이 맞붙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류화된 그런 권력의 어떤 기술적 활용에 대항한 다양한 다른 목소리들을 내는 방식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지점들에 우리가 좀 더 어찌 보면 기술과 예술이 우리가 억지로 접붙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공통의 어떤 기술과 예술을 접붙이기 위해서는 그 자체를 강제로 접붙이기보다는 어떤 지금의 그 4차 내전의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대체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특정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개입과 실천 속에서 기술과 예술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거나 맞붙었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기술과 예술이 굉장히 상당히 미적인 표현에서나 수행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점에서 조금 더 뭐 창작자나 뭐 일반적인 기술 이용자들, 그리고 기술과 예술을 같이 사고하시는 분들이 이런 역사적 선례에서 조금 더 통찰을 얻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기어이 이머시브 스토리텔링 스튜디오의 대표이자 프로듀서 이혜원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기어인데요. 이제 기술이 어울리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스토리텔링 기반의 확장현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또 기술과 스토리를 어떻게 가상 경험과 연결시키고 새롭게 문화예술 현장과 만나게 할지를 연구하고 창작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프로듀서 그룹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아무래도 기획자이자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체험했던 것들 위주로 사례를 좀 설명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앞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셨다고 하면, 제가 현장에서 올해,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현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많은 과학기술 중에서 공연예술 현장과 특히 맞닿아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저희와 만나고 있고 제가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좀 들려드리게 될 텐데, 저는 올해 내내,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시대적인 격변을 맞으면서 저도 어떤 기획자로서의 변화를 크게 몸소 체험했지만, 저희가 항상 뭐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아니면 블랙미러나 아니면 이얼스 앤 이얼스 같은 거에서 보던 현실이 정말 이제는 현재에 와 있구나를 너무 깨닫는 시간이었고, 또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비전을 담았던 뉴로맨서를 쓰신 윌리엄 깁슨의 말이 와닿는 매 순간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리게 될 이제 사례는 사실 예술도 범주가 굉장히 큰데, 그중에 대중이나 공연예술, 그리고 시각예술,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한번 해봤는지까지 같이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기술에 대한 정의를 제가
딱히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선생님께서 이미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근데 지금 제가 만나고 있던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재 지금 사실 학계에서도 완벽하게 정의되지 않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 안에 다 들어가는 기술들이었고, 특히 3D 아바타라든가 현재 리얼타임 게임 엔진이라든가, 그리고 확장현실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쓰이고 있는 뭐 이제 증강현실이나 혼합현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공연계와 가장 밀접하게는 모션 캡처 기술, 그리고 아무래도 AI 기술까지 현재 지금 만나고 있는 사례들은 이런 구체적인 기술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사례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사실 많이,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왜 메타버스에 주목했냐면, 사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상상하던 세계를 가게 해주거나, 그리고 또 직접 세계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를 줬다거나,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아무래도 경험의 확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물리적 세계에서 누리고 있었던 예술 경험이 어떻게 메타버스나 디지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보여줬던 사례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직관적으로는 대중음악 공연들이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열렸는데요. 11월에는 제가 저스틴 비버의 공연을 웨이브 더 와치라는 곳에서 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굳이 그 가수를 실물로 볼 수 있지만 실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된 3차원 캐릭터로 보는 것이고, 지금 우측 하단에 아주 작게 잠깐 나타났지만 저스틴 비버가 이제 전신 수트를 입고 있고 몸에 트래커가 달린 상태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 가상화된 저스틴 비버가 이제 상상 속의 세계에서 같이 공연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수많은 전 세계에서 접속한 팬들과 같이 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아바타를 선물하게 되면 얘가 바꿀 수도 있다던가 이런 식의 다채로운 인터랙션을 하면서 하는 대중공연이 일상화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보게 됐냐면, 사실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도 아예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그 게임 플랫폼에서 보게 되고, 또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는 21 파일럿이라고 하는 또 대중음악 공연을 보고, 또 아주 몇십 년 만에 다시 복귀하신 아바조차도 아바타로 공연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또 TV쇼에서는 아바타가 뮤직 경연쇼를 펼치는 이런 대중음악 공연이 메타버스와 가까이 가 있는 현실을 계속 체험했습니다. 근데 체험을 하면서 저한테 들었던 계속적인 고민은, 이것이 과연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서 누렸던 공연에 감동을 대체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점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에 열렸었던 공연은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한 것처럼 상당히 지금 많은 수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뭐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나 웨이브 더 와치나 혹은 별도의 플랫폼이라고 불려지는 뭐 웹 XR 같은 곳들, 혹은 마인크래프트, 이런 진짜 메타버스 안에서 다채로운 공연들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 공연들을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이 공연이 이루어지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코로나 이후로 공연장을 닫아야 했던 대중음악 입장에서는 멀어진 관객들을 또 만나고, 또 사실 수익원이 또 없어진 그런 대중음악 가수들에게는 새로운 버추얼 아이템을 통한 수익을 통해서도 새로운 어떤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강점은 예술가들에게도 좀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중음악 공연들을 계속 보면서 결국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과 결합한, 혹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공연들은 물리적인 공연을 대체할 수 없고, 이것은 보완적으로 새로운 어떤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중음악 공연 말고 또 다른 공연 사례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는데, 아까 보셨던 모션 캡처 기술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연계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영국의 142년 전통의 로얄 섹스피어 컴퍼니는 올 초에 드림이라고 하는 공연, 그러니까 한여름밤의 꿈을 30분간의 이제 재해석 공연으로 만들어낸 공연이었는데, 이 공연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퍽은 자아가 돌로 이루어진 어떤 가상화된 존재로 등장을 해야 돼서
배우가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이제 실시간으로 3차원 세계 안에서 이제 모션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라이브와 온라인 라이브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이 저도 이 공연에 참여했는데 거의 전 세계 몇 개국에서 참여를 했다고 하고 굉장히 많은 6만 5천 명 정도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했고 그중에 40%가 젊은 관객이었다라고 하는 결과치를 이들이 보여줬는데 이들이 했던 얘기는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실 코로나 이후로 한 1년 반 정도 이상 예를 들어 예술 경험과 멀어진 우리의 관객들이 앞으로 다시 공연장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관객이 집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단순히 영상으로 재미있게 하는 복제 수준의 어떤 스트리밍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맞게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공연이 너무 흥미로웠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모션 캡처 기술이 또 결합되는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많이 봤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또 이런 어떤 연극적인 경험 외에도 무용 쪽에서는 특히나 모션 캡처 기술과 관련된 그리고 무엇보다 모션 캡처 기술도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것이 실시간 리얼타임 엔진과 만났을 때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가를 많이 보여주는 이런 사례로 선두적으로 하고 계시는 스위스의 이제 안무가 질조뱅의 경우는 AR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셔가지고 댄스 트레일이라고 해서 원래도 예전부터 있었던 작품이긴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서 댄스 트레일 어플리케이션을 열게 되면 이제 진강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제 무용수의 춤 움직임을 내가 담을 수도 있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코스모논이라는 지금 최근에 만드신 작품인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네바에서 이제 3명의 무용수가 모캡 수트를 입고 있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과 합쳐서 가상 이 플랫폼 안에 일반 관객이 같이 들어와서 함께 춤을 춘다거나 하는 식의 라이브 디지털 공연 사례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년도 넘게 안무 활동을 하신 질조뱅조차도 새로운 디지털을 수용해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또 다른 사례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봤는데요. 아무래도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아까 선생님도 3차원 어떤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셨지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의 2D 이미지를 보고 2D 이미지를 그냥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던 것이 아니라 3차원적인 어떤 아트웍이나 3차원적인 작품 세계 안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현존감 내지는 프레젠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된 건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플랫폼들이 있지만 그중에 또 스페셜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아트와 관련된 전시도 적극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안에서 수많은 우리가 봤던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다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냥 평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돌려보면서 약간 이렇게 3차원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시각예술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자체가 프로듀서 그룹이지만 항상 깨닫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관객들이 디지털 경험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 세상으로 초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상이상 트라이베카 원정대라고 해서 트라이베카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뉴욕에서 열리는 축제인데 사실 이때 칸느 영화제나 뭐 뉴 이미지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열리는 페스티벌들이 오프라인을 못 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통합해서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이때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라고 하는 소셜 엑셀 플랫폼에서 일종의 엑셀 작품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행사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고 또 이 안에서 관객들은 어떻게 이 작품들을 보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원정대라고 하는 행사를 했었던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3D 아바타라고 하는 게 아까 저스틴 비버처럼 아예 실존 인물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바타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혹은 3차원적인 오브젝트인데 굉장히 이것도 개성적인 표현을 통해서 탄생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걸어 다니기 바쁜데 이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에서는 이렇게 좀 점프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신기한 이동 방식을
택하는구나. 그러면서 뭔가 저희는 커뮤니케이션도 변화했고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변화되었고 그리고 작품을 3차원으로 보려면 저희가 VR 기기를 꼭 끼고 혹은 오프라인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안에서도 다 만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사실 가상이상은 저희가 연초에 신천문화발전소에서 했던 가상현실 콘텐츠를 우수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오프라인 전시였었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에게 VR이 단순히 어지럽거나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 어떤 산업적인 시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영역에 대한 담론도 담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창작자들이 더 많은 자신의 예술적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지 좀 우수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회였는데 이게 물리적인 행사였다고 한다면 아까 보셨던 이 트라이베카 원정대는 아예 완전히 디지털화돼가지고 이 안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트라이베카 원정대를 끝내고 그냥 끝내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낯선 경험을 했을 때 어떤 경험을 나눴는지를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는 또 다시 아까 보였던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아예 3차원 화상위 플랫폼에 가까운 건데요. 거기 다시 모여서 우리의 경험이 어땠는지 마치 공연이 끝난 뒤에 애프터쇼처럼 서로 대담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주는 시사점도 같이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3차원의 작품을 3차원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기획자, 예술가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냐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할 때 혹은 우리의 작품을 구현할 때 조금 더 3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해주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사실 시각예술계에서 많이 쓰였던 뮤지엄 오브 아더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 일종의 소셜 VR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인데 3차원적으로 만든 작품 안 속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감각은 기존의 물리적인 공연장에서 주던 혹은 물리적인 미술관에서 주던 감각과 무엇이 다른가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각예술은 또 이렇게 즐겼고 가장 최근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된 것들은 아무래도 XR 이머시브 연극이라고 해서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연극적 경험이 이런 버추얼 무대로 옮겨올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시도되는 다채로운 움직임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뭐 한예종에서 시도했던 허수아비라든가 그다음에 다중인격 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웰컴 투 레스파시라든가 또 원래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아예 언더 프레젠트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 안에서 했던 그런 공연이라든가 또 파인딩 판도라 X라고 해서 제우스와 헤라가 돼서 일종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같이 공연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던 파인딩 판도라 X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와 국내에서 열렸고 이 공연들은 사실은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점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배우들이 직접 VR 장비를 끼고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발화, 그러니까 대사가 없거나 한 공연도 있었지만 목소리로 연기를 하고 또 그것을 단순히 배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일반 관객들 그리고 이용자들도 그게 일원이 되게 하는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공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중에서 거의 대다수를 많이 체험을 해보긴 했었지만 이 공연들이 갖고 있었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연장에서 느꼈던 배우의 그 아우라, 현존감 이거를 도대체 디지털 공연에서 어떻게 느껴야 되지라고 항상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아바타로 등장했지만 몸짓에서, 바디랭귀지에서 그리고 또 목소리에서 들려지는 이 배우의 존재감을 통해서 그 아우라를 일부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이런 장르가 지속적으로 시도될 수 있겠구나 이것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XR 이머시브 연극은 이머시브 연극이라고 하는 장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확장현실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였었고 기존에는 물리적인 어떤 행사장, 영화제 축제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시도되다가 최근에 이렇게 완전히 다 디지털화된 공연 플랫폼으로 옮겨올 수 있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지금 5G 인프라라든가 그리고 VR 디바이스의 어떤 보급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상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보내는 관객들을 찾아가는 어떤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도 이머시브 연극이 그동안 공연 무대라고 하면 우리가 분리된 무대를 통해서 제4의 벽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깨고
그다음에 지금의 디지털 기술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는 방향성, 우리가 조금 더 상호작용하고 관객이 조금 더 어떤 그게 일부로 참여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주체성을 좀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면서 더 많은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XR 이머시브 연극은 배우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이지만 아직까지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배우들은 뭐 2명이나 3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또 그 안에 참여하는 인원도 한 회차당 많으면 10명.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 10명 정도만 실제로 발화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근데 향후 이거를 관람하는 관객은 수만 명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면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고,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수십 명이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는 이런 공연 형태도 아마 예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좋았던 점들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R&D성의 기술로 공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들 과금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고 했던 노력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술을 시도했을 때 얻게 되는 장점 중에 또 새로운 어떤 잠재 관객들, 이런 디지털 관객이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한 답을 주고, 그것이 실험될 수 있을 때 단체들이나 예술가들 입장에서도 좋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XR 라이브 시어터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극장에서 무엇을 누렸는가를 다시 고민해보면 항상 그 라이브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생동감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은 작품 속에 어떤 이야기 속에 몰입했는데 그 몰입이 아니라 정말 그 작품이 만들어낸 3차원 세계와 그 배우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야기 안에서의 몰입,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현존감, 그거 외에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예술 경험은 사실은 공동체적인 경험이었다. 내가 혼자 공연을 본 적은 없었고, 옆에 두고 관객과 같이 박수를 쳤고, 그 로비에서조차도 관객들이 그 기대감이 느껴졌던 그런 어떤 분위기들 속에서 이 경험이 계속 몰입되어 있었고,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는 사회가 있었다. 이 지점에서 사회적 연결 부분을 다들 고민하고 있고, 지금의 새로운 디지털 예술가들도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체험하고 또 제가 기획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우리가 이 기술을 통해서 예술을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아무래도 멀어진 관객과 다시 연결되고, 그리고 극장이 물리적 공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온다고 했을 때 디지털 공간 안에서 혹은 버추얼 안에서도 극장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작품이 작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작품이 갖고 있었던 정서적인 것들과도 계속 연결돼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저희는 연결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어떤 미디엄이 탄생했을 때 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단순히 복제하듯이 재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달라진 플랫폼은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는가, 이 예술가들이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연출 기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컨텍스트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들을 또 깨달을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관객이 그동안은 내가 예술적인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그냥 전달하는 데 바빴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됐던 것들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에 끝났다고 한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 혹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관객, 그리고 우리가 달라진 모습, 생활 양식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관객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다시 고민해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의 역할로 참여시키면서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뀐 환경에서 원래 예술가로서 내가 갖고 있었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기술을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작품의 일부로 사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려면 결국은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간에 이제 국립현대무용단과 무용기술창작넷 같은 것들을 하면서도 이것을 단순히 무용가나 안무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가 같이 참여해서 그 기술자의 언어는 어떻게 또 다르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무용의 미래는 뭐가 돼야 되는가를 많이 질문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시간이 적극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 새롭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기술과 만난 예술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걸 많이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
그냥 예술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객도 바뀌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젊은 관객들, 우리는 조금 더 저 영거 제너레이션으로 가봤는데 어린이들과는 또 문화예술 소통을 어떻게 할까도 한번 고민을 해봐서 가상무도회라고 해서 완전히 비대면으로 애들에게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배달시키고 함께 3차원 창작을 하고 이걸 3차원 전시를 하고 그 안에서 3차원 파티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예술 경험을 하게 할까? 이거에 대한 질문과 답을 많이 스스로 갖고 있어야겠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잘 고려하지 않았던 우리 관객을 계속 고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탐색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플랫폼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또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과학기술과 예술이 만난다는 거는 지금 특히 우리가 현 시점에서 가장 크게 다가온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변화 안에서는 3차원적인 내러티브로 변환되는 어떤 사고의 전환 부분, 그리고 이 몰입 경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단순히 지역에서 만났던 관객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된 관객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 인종을 뛰어넘고 그다음에 지역을 뛰어넘는 관객을 만날 때 우리의 몰입 경험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이 게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표현 행동 양식은 어떻게 전환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무대는 그 물리적인 공연장의 무대를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 원래 갖고 있었던 DNA 혹은 그 세계관을 어떻게 무대로 펼쳐낼까. 왜냐하면 이것은 완벽하게 그 공연이라기 하기 어렵고 새로운 어떤 예술적 경험으로 탄생한 거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전달할까, 그리고 아바타로 소통하게 됐는데 어떻게 또 달라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경험했고 기획했던 사례들 위주로 제가 생각했던 바를 전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